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이 흉기로 피살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자수했습니다.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하는데요. 강남역 살인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묻지마 범죄는 아닌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를 모시고 관련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유력한 용의자가 자수를 하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확보가 된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용의자 자체가 강도 살인으로 복역을 하다가 올 초에 출소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고요. 예. 그리고 이 피해자와는 일면식이 없는 관계다,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요즘에 충격을 더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의 한 모습이 아닌가 또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공격 행위를 하게 됐는지에 네.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13시간 만에 또 자수를 했기 때문에 통상의 경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자수하는 경우가 드문데 진정한 자수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조사하는 과정에 있고 자수할 당시에 정말 이 사람이 용의자가 맞는지를 이 사람이 얘기했던 노원구 한 곳에 쓰레기통에 흉기가 버려졌다. 그래서 흉기를 확보를 해서 거기에 있는 혈흔 등의 DNA가 맞는가를 네. 현재 조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사건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문제는 첫 번째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이제 정말 묻지마 범죄가 아닌가라는 부분입니다. 보니까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수락산에 올라간 등산객을 어떻게 향해서 하는 살인 행위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언론에서 만들어낸 얘기인데 그것을 조금 정의를 하면 일단은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표현적 동기, 즉 기분이 나쁘다 또는 화가 난다 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한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현재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묻지마 범죄의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 시시변별 능력 같은 것이 이제 온당한지 또는 강도의 목적은 아니었는지 왜냐하면 과거 전과 경력이 강도 살인이었기 때문에 혹시 물리적으로 약한 사람에게 돈을 강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그다음 마지막 시나리오는 이 노선 루트 자체가 등산로였기 때문에 혹시 피해자의 무슨 원한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수사가 현재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또 좀 전에 이제 얘기는 해주셨지만 보통은 자수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가 들어가면 정말 수사망이 좁혀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다음에야 보통은 자수하게 되는데 거의 나가자마자 바로 자수를 했죠.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 상황이 상당히 이번 사건의 좀 특이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형을 약 15년 이상 복역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교도소에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감과 압박감이 되는 것이 통상적인 범죄인의 생각인데 오히려 한 10시간 남짓해서 자수를 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한번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출소 후에 생활 자체가 제대로 적응이 안 되어서 차라리 교도소에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할 가능성.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은 일부러 범죄를 해서 내가 교도소에 가고 싶다 이런 사례도 좀 있단 말이죠.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한번 추정이 가능하고요. 또 다른 가능성은 이른바 정신적 문제가 있어서 본인에게 오는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일 판단을 못해서 일단은 자수를 한 것이 아닌가. 이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제 동기가 무엇이고 정말 자수의 의미는 무엇인지도 이 사건에서 파악을 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15년 동안이나 복역을 하고 있다가 밖에 나와서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이른바 이제 출소 후에 어떻게 이제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느냐를 교정기관 내에서 일정한 프로그램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는 직업을 얻기도 상당히 쉽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전과자라고 하는 일정한 사회적 낙인,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경쟁에서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러면 그로 인한 일정한 좌절감 또 나름대로의 어쨌든 불만 또 낭패감 이것이 상당 부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출소자의 사회 적응 프로그램이 재범을 막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혹시 이 출소한 사람이 가족
법과의 끈끈한 유대감이라든가 사회적 연대감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또 다른 범죄를 하게 되거나 또는 교도소에서 알았던 이른바 그 감방 동기들과 또 다른 범죄를 모의하거나 그래서 결국 이것이 그 또 다른 재범 또는 악성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이번 사항도 사실 그럴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지난번 강남역 그 화장실 사건에서 보셨듯이 어떻게 보면 정신병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무지마 범죄의 그 상당수가 이 정신병질적 문제가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죠. 네. 또는 그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그런데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 분류하게 되면 이른바 나홀로 지내는 사람들이 또 그 많이 있습니다. 네. 또 빈곤층도 상당히 그 많이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정신적인 이른바 문제가 있는 일부 소수로 우리가 비난과 책임 규정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쨌든 우리 사회에 무엇인가 사회 병리적 그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뭐 희망을 제시하지 못하는 또는 규범력의 그 약화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느냐 어쨌든 이 범죄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 단발적인 그 원인이 그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발생했던 많은 사건들을 보면은 네. 예를 들면 이제 시시변별 능력이 하자라든가 뭐 조현병적 뭐 증상이라든가 그래서 필요한 경우 이 사람들을 사전에 분리해서 달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또 심각한 인격권에 대한 뭐 침해 가능성이 그 있기 때문에 예. 즉 소수의 인권이 중요하냐 아니면 다수의 평온한 생활의 보장이 중요하냐 형사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한 것은 이런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들이 또 이제 처벌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또 감경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이른바 그 심신미약 상태에서 네. 범행을 하게 되는 경우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가 이제 없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뭐 조현병 같은 경우에 하늘에 계시가 있었다 또는 환청과 환상을 들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행위였지 이것이 온전한 이성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경우에는 형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이제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정신적 문제를 치유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형벌을 이제 부과하는 이제 것인데 근데 이 부분에 그 있어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 봐서는 실제로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듯한 양형을 미리 고려한 이와 같은 요소도 있기 때문에 그 꼼꼼한 정신감정의 그 평가가 있어야 되고 또 이 정신감정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을 때도 법관이 여기에 반드시 기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상황 그다음에 그 당시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나에 대한 불이익을 분명히 예상됐다. 뭐 이렇게 그 판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양형에 있어서는 한 10년 정도 분명히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이 정신 질환자의 진위 여부, 행위 능력, 책임 능력에 있어서의 진위 여부를 정확히 가르는 것도 재판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 강남역 사건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밤길, 화장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그 치안 패러다임에 좀 변화를 꾀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이 범죄 문제 안전에 대한 대책은 너무나 단발적이었다. 예를 들면 뭐 대부도에서 시신 훼손 사건이 있으면 대부도 주변에 CCTV를 뭐 늘린다 뭐 네. 이런 식의 접근이라든가 또는 화장실에서 그 사건이 났더니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또 뭐 등산로에서 사건이 났더니 등산로를 또 개조해야 되겠다. 이것은 너무 그 지역적이고 단발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범죄가 계속 반복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 본다면 이 범죄와 그 치안 문제를 중요한 국가 정책 어젠다의 우선순위로 삼아서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네. 예를 들면 마치 그 경제개발 3개년 계획처럼 치안 안전 확보 뭐 3개년 계획 뭐 이렇게 세워서 예를 들면 필요한 경우 환경 설계가 필요한 경우는 환경 설계가 필요한 경우 또는 그 교도소의 재범 프로그램의 그 새로운 도입이라든가 네. 또는 경찰이 사후적으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그 지역의 문제점을 맞춤형으로 대응한다든가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복지부, 경찰청 또 검찰청 이와 같이
치안 협치적 패러다임이 필요하지 네. 그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국한돼서 무엇은 미봉책으로 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요약하면 이제는 안전 문제를 국가의 중요한 정책 어젠다로 중장기적 호흡으로 진단하고 대안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또 한 가지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여혐이라고 하긴 하지만 약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강자의 힘을 보여주려고 하는 사건이다라고 해석한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네. 뭐 여러 가지 왕따도 있고요. 이런 네.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그 혐오라든가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배척 같은 것에 증가하는 그 요인 등을 외국에서 분석한 자료 등이 있습니다. 네. 즉 혐오 단체가 증가하거나 혐오 조직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그 일자리에 대한 그 위협됨이라는 것이죠. 즉 나와 경쟁 상대에 있는 여성 또는 그 남성이 나의 일자리를 위협한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반감과 무엇인가 경쟁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소외된 남성층의 같은 경우에는 네. 그것에 대한 공격 행위와 경쟁 심리가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예를 들면 이와 같은 편견과 오해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공론의 장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예. 또 하나는 측면이 사회 규범이 상당히 와해됐을 때, 즉 공권력이 약화되면서 사회 규범의 아노미적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와 같은 이제 혐오범죄, 약자에 대한 공격 행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치안 대책 범죄 문제라고 하는 것이 뭐 경찰관 수 몇 명 늘리는 문제가 아니고 전체의 사회의 뭐 국정 운영의 방향이라든가 네. 또는 절차적 공정성의 확보라든가 내일의 희망에 대한 규범 무식의 제고 이와 같은 종합적 측면이 중요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혐오 범죄를 사전에 막는 하나의 단초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이런 사회 안전 문제와 관련돼서 또 충격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역시 또 안전 문제죠. 그렇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인재다. 안전 불감증과 더불어서 매뉴얼은 책 속에만 있는 것이지 네.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이 안 되었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지금 여기 그래프에 잠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5월 28일 날 오작동으로 이제 기관사가 신고를 했습니다. 예. 신고를 전자운영실에 했는데 전자운영실에 한 이후에 이 외주 업체에만 이제 요청이 되었고 네. 이 요청 신고를 받은 이 19세 직원은 5시 52분에 도착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문을 열고서 작업을 하다가 결국은 오는 열차에 끼어서 사망한 사건인데 결국 이 핵심은 왜 매뉴얼대로 작동이 안 됐는가? 그다음에 왜 영무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가? 예. 즉 보고 체계는 왜 현장에선 작동이 안 되었는가?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은 인재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똑같은 판박이 사건이다. 이렇게 일단은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보니까 이제 2013년 1월에서도 승강장에 진입하는 전동차에 머리가 부딪혀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뭐 강남역 또 오늘 이번에 구의역까지 관련된 사건이 이제 거의 매년 일어나는다시피 하는데 말이죠. 이 부분이 매뉴얼이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이제 이 매뉴얼에 부합하는 이른바 인력이 확보가 돼야 되고 네. 매뉴얼에 부합하는 사실은 이제 급료가 지급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매뉴얼의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면 2인 1조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은 혹시 작업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은 열차가 진입하는 것을 이렇게 경계하는 그렇죠. 이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인원이 2배 이상 늘어나야 되죠. 그런데 2013년 이전에 비해서 2배가 늘어났느냐?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10대명만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서울 메트로 1호선부터 4호선까지 근무하는 일일 근무 인원이 이제 6명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호선씩 1호선은 1명, 2호선, 3호선, 4호선 1명씩 있고 그다음에 사무실에 총괄하는 사람이 1명 있고 대기하는 사람이 1명 있는 것이죠. 근데 하루에 부과되는 사고 신고 건수가 약 30건 정도 되다 보니까 네. 사실은 밥 먹을 시간도 없다. 이번에 사고를 당한 이 19세 청년 같은 경우에도 밥 먹을 시간이 없어 갖고 이 소지품 가방 안에 컵라면이 있었던 것이죠. 네. 이만큼 이제 시간이 없는 판에 2인 1조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하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또 해고될 우려도 있다라고 하는 압박감. 예.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매뉴얼만 덩그러니 있지 매뉴얼이 작동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와 임금의 확보가 없는 것이 사실 근본 핵심 이유가 아닌가 일단 추정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15년 이후에 뭐 2인 1조 열차를 감시하겠다라는 부분뿐만 아니라 뭐 전자운영실로 통보하거나 통보를 계속하거나 표지판을 부착하는 이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상 아니면 비용상 문제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대책을 왜 만들었냐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 당시에 이런 데면 그 책임 회피, 네. 이제 앞으로의 그 뭐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현재 면피를 하려고 하는 뭐 조직적 뭐 문화 같은 것이 하나 그 투영되었던 것이 아닌가 뭐 생각되고요. 네. 뭐 결국은 이제 이것이 책임 공방으로 뭐 이렇게 좀 번질 가능성 상당 부분 있지 않겠느냐. 즉 이것은 외주 업체가 단독으로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영무실에 네. 영무실에는 그 보고가 안 이루어졌다. 일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책임의 그 명확화와 더불어서 책임에 맞는 권한과 인력 지원 이것이 그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한 네. 이와 같은 사고는 계속 반복 발생할 수밖에 없다. 네. 벌써 그 3년 동안 1년에 한 번꼴로 똑같은 판박이 사건, 즉 외주 업체, 그다음에 그 스크린 도어에 그 끼이는 모습, 그다음에 전혀 통제가 안 됐다. 네. 이와 같은 것은 구조적인 이유로밖에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근본적인 그 개혁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을 또 내놨습니다. 보니까 이제 자회사를 하겠다. 즉 유형업체 대신 자회사를 하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도 또 돈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외선에서 고성능 레이저 스캐너 이거 역시 돈이 또 들어가는 부분인데 결국 비용만 들어가면 다 해결될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 뭐 자회사, 그다음 고성 레이저 스캐너 교체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이미 그 대안으로서 나왔던 그 얘기인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진작 후에 하지 않고 지금에서야 또 다른 판박이 대안을 내놓느냐 이와 같은 이제 문제가 있고요. 지금 이제 그 대행 업체 같은 경우에도 이를테면 한 업체는 예를 들면 전직 그 메트로 직원들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혹시 퇴직 후에 그것을 이렇게 보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냐 이런 비난이 한편이 있고요. 또 다른 업체는 사실은 광고 업체였는데 광고 업체가 스크린도 보수 유지까지 해라 이렇게 떠밀기식 문제도 있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문제에서 근본적인 뭐 자회사를 만들어서 네. 그야말로 이제 그 수리와 유지 보수를 안정된 신분에서 만약 한다고 한다면. 직원들도 자긍심도 있을 테고 업무에 대한 압박도 해소되기 때문에 이릉 개선될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는 조심스럽게 추정됩니다. 예. 이제 문제는 이제 이 구역 사망 사고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어떤 혐의점 그리고 어떻게 처벌이 될까요? 결국 이제 그 업무상 그 과실치사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네. 즉 영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와 같은 작업 자체를 사전에 알아야 되는데 혹시 해태한 것은 아니냐, 게을리한 것은 아니냐, 예. 또 감독은 왜 안 했느냐 이 여부에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업체는 왜 직원만을 혼자를 보내고 네. 밟아야 할 매뉴얼상의 규정은 왜 따르지 않았느냐 이 여부에 있어서 그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합동적으로 조사를 해서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있어서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뭐 이런 부분에서 안전망 어떻게 보면 뭐 여성들에 대한 안전도 문제고 이렇게 안전망 자체도 문제고 사회적인 문화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도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문화가 더 필요할까요? 결국은 이제 이와 같은 사소한 것이 나에게도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네. 무엇보다도 사회 안전에 대한 그 투자 자체가 있어야 된다. 즉 바꾸어 얘기하면 보안이라든가 이른바 안전에 대한 투자를 가장 먼저 줄여야 될 것으로 일단 기업과 이제 공무원 등이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의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가 있었을 때 이거 사전 징조가 있습니다. 네. 이른바 하임리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 이전에 이미 그 10번, 20번, 30번 이상의 사전 징조가 있었기 때문에 위험 상황이 인지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신고를 하고 이른바 그 과잉 대응을 오히려 안전에서 하는 것이 가장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문화적 시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웅혁 교수와 함께 최근의 사건 사고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조금 전 이슈 브리핑에서 진행이 고르지 못했던 점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슈적이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